토트넘이 또다시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2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오늘 경기가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 건 아니었어요. 선발 명단을 보면 수비 라인에 포로, 로메로, 반더벤, 스펜스, 수비 라인은 뭐 주전 멤버로 나왔고요. 미드필더 라인에 벤탄쿠르 나왔었고 메디슨이 못 나오니까 클루셉스키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나왔다는 걸 보면 클루셉스키도 주전 멤버고요. 그리고 이제 오도베르, 히샬리송, 마티스텔, 사르 이 정도가 로테이션을 돌린 라인업이니까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엄청나게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돌린 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 패배를 기록하면서 현재 토트넘이 33라운드를 치른 상태에서 11승 4무 18패가 됐어요. 그리고 리그 순위는 16위가 됐죠. 물론 토트넘이 리그를 이제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올인하는 상태니까 어느 정도 내려놓고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적이 너무 할 정도로 좋지 않으면 또 그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일단 토트넘이 33라운드를 기준으로 토트넘 역대 최악의 성적을 갱신했습니다. 토트넘이 18패를 기록한 기록은 역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76-77 시즌 18패를 기록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33라운드에서 18패를 기록한 구단 역사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이 이번 시즌이 최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역대 최악의 시즌이 되어가고 있는 게 왜 그러냐? 38라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토트넘이 가장 많이 패배한 시즌이 12-13 시즌입니다. 1912년, 1913년 시즌. 이 시즌에 20패를 했어요. 38라운드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토트넘이 33라운드 기준으로 18패를 했으니까 5경기에서 2번만 지면 최악의 시즌이 되는 거거든요. 시즌이 종료됐을 때도.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리버풀과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남아있는 지금 시즌에 경기들이 일단 유로파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내려놓고 치르는 상태잖아요. 웨스트햄,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톤빌라, 브라이튼, 리버풀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경기들이 약간 패배를 안 할 것 같진 않아요. 이 경기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이번 시즌이 3패를 기록하는 순간 5경기에서 역대 최악의 시즌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누누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완벽하게 파괴해서 나왔어요. 맞춤 전술을 썼습니다. 이게 맨시티를 상대할 때 꺼내들었던 전술이거든요.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번 시즌에. 그때도 노팅엄 포레스트가 결국에는 맨시티를 이겼어요. 근데 그때 어떤 전술을 썼냐면 평소에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엘랑가가 오른쪽, 깁스 화이트가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가 되잖아요. 공격형 미드필더에. 그런데 오늘 경기는 특이하게 깁스 화이트와 엘랑가의 자리를 바꿉니다. 바꾸면서 크리스 우드와 엘랑가가 벤탄쿠르와 사르, 토트넘의 2명의 미드필더를 1대1로 압박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좌우에 앤더슨과 깁스 화이트 이 2명의 선수를 배치합니다. 깁스 화이트와 앤더슨은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 선수들이죠. 중앙 지향적인 선수들이에요. 왜 이 선수들을 좌우 측면에 배치를 하느냐? 토트넘이 어차피 좌우 풀백인 포로와 스펜스가 어차피 가운데로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측면에 측면 자원이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하면 자연스럽게 포로와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앤더슨과 깁스 화이트가 따라 들어오면서 좌우 측면에 앤더슨과 깁스 화이트를 동시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엘랑가를 그러면 왜 중앙에 배치를 하냐? 중앙 지역에서 일단 벤탄쿠르와 사르를 1대1로 마크하는 역할을 주면서 토트넘이 요 안쪽 지역에서 답답하게 경기를 할 때 끊어내면 엘랑가가 최전방에 있으니까 끊어내자마자 엘랑가가 뛰어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엘랑가를 굉장히 전술적으로 오늘 맞춤 전략으로 들고 나온 거죠. 이 장면 보면 확실히 엘랑가와 크리스 우드가 투톱으로 배치가 돼 있고요. 이때 앤더슨과 깁스 화이트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두 선수가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이니까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포로와 스펜스가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 두 선수에게 붙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엘랑가가 벤탄쿠르, 크리스 우드가 사르를 마크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의 수비라인 앞에 있는 2명의 선수를 마킹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앤더슨과 깁스 화이트는 자연스럽게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좌우 측면의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도 내려가고, 그러면서 가운데에 6명의 미드필더가 중앙에 수비 블럭을 만드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위치 선정을 보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경기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이 이 모습을 보고 무언가 이제 변화를 가져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노팅엄 포레스트의 이 수비 전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확실히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가 4명의 이제 미드필더와 그리고 2명의 공격수, 이렇게 6명의 선수가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블럭 안으로 패스가 안 들어오니까 쿨루셉스키가 내려가서 볼을 받거든요. 근데 그 순간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포로가 가운데로 또 들어옵니다. 굳이 분명히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렇게 6명의 선수가 가운데에서 밀집한 전형 수비 블럭을 만드는데 굳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쿨루셉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서 패스를 전개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 포로, 스펜스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깁스 화이트와 앤더슨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붙잡히는 형태죠. 그래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가운데에 이미 패스 루트도 막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쿨루셉스키가 줄 곳이 없어서 그냥 백패스를 합니다. 중앙 지역에 엄청나게 선수가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패턴이 오늘 경기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장면, 노팅엄 포레스트의 선수들 중앙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6명. 근데 스펜스와 포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지역으로 굳이 거쳐갈 필요가 없는데 토트넘이 이 안쪽으로 선수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누누 감독이 딱 그냥 전형만 만들고 있으니까 알아서 들어오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에서도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렇게 안쪽에 선수가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측면에 깁스 화이트와 스펜스가 있어요. 여기서 스펜스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깁스 화이트를 안쪽으로 끌어당기죠.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유는 끌어당기면서 측면에 넓은 공간이 나면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겠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늘상 봤었던 손흥민이 측면에 있고 안쪽으로 우독이나 스펜스가 들어간다, 이 전술이 이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에 있는 마티스텔에게 패스가 갑니다. 그리고 마티스텔이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그 순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스펜스가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이 공간으로. 근데 누구나 이 플레이를 알고 있다 보니까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깁스 화이트가 그대로 스펜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수비수도 스펜스를 견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움직임이 이미 모든 팀들에게 파회가 되어 있다, 모든 팀들에게 이제 읽히고 있다 라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 또다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 저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노팅엄 포레스트의 이제 공략 방법인데, 이 장면을 보면요, 전방에 우드가 이제 벤탄쿠르를 압박하고 있고 측면에서 이제 스펜스가 깁스 화이트랑 이제 만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스펜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깁스 화이트를 가운데로 쏠리게끔 만들고 이때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스펜스가 있죠. 스펜스가 볼을 잡는 순간 측면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면 이 안쪽으로 이제 패스를 보내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미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깁스 화이트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엘리엇도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죠.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가 여기 4명이에요. 이렇게 가운데에 밀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티스텔이 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펜스가 아니라 히샬리송한테 패스를 주거든요. 근데 히샬리송이 볼을 잡을 때 이미 깁스 화이트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 선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깁스 화이트가 볼을 뺏는 순간 이미 미드필더가 중앙에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뺏은 이후에도 중앙 지역에서 수적인 우위를 오늘 노팅엄 포레스트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볼을 뺏자마자 4명의 선수를 활용해서 패스, 정말 이 지그재그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편안하게 풀어나옵니다. 가운데서 4명의 선수가 이제 가운데에 있으니까. 그리고 깁스 화이트와 엘리엇이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패스를 여기서 지그재그로 주고받으면서 풀어나올 때, 이때 엘랑가가 최전방에 기용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끊어내자마자 달려나간다. 달려나가는 엘랑가에게 패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한 번에 엘랑가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바로 역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역습 패턴을 오늘 노팅엄 포레스트가 들고 나왔고 이 역습 패턴이 또 잘 통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오늘 누누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머리 위에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운이 없었다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 세트 피스에서 2골을 실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기에는 이 노팅엄 포레스트가 준비해온 전략에 너무 편안하게 당한 면이 있어요. 이것도 노팅엄 포레스트가 중앙에서 크리스 우드, 깁스 화이트, 앤더슨, 그리고 다닐루, 도밍게스 이렇게 중앙 지역에 다 몰려 있어요. 엘랑가는 안 보이죠? 엘랑가는 가장 앞에 있거든요. 여기서 역습을 할 때 크리스 우드에게 뻥 찼습니다. 크리스 우드가 앞쪽에서 볼을 떨어뜨려줬어요. 그러면 엘랑가가 전방에서 크리스 우드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차피 앤더슨이 가운데로 들어와 있으니까 가운데로 뛰어요. 그리고 엘랑가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측면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엘랑가를 따라서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갈 때 오히려 앤더슨이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좌우 측면에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측면에 있지만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랑가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길 때 엘랑가가 가운데에 앤더슨이 들어와 있어서 이 가운데 공간으로 편안하게 패스를 줍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가운데에서 역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볼을 받자마자 엘랑가가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볼을 받아서 패스를 주면 그냥 역습이잖아요. 엘랑가가 또 빠른 선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앤더슨이 볼을 잡고 돌아설 때 로메로가 반칙을 해버립니다. 이 프리킥이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됐죠. 이 장면 보면 엘랑가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랑가를 막는 선수가 포로예요. 그리고 가장 끝에 한 선수가 버티고 서서 어떤 걸 하냐면 스크린을 서요. 그리고 이때 엘랑가는 측면으로 뜁니다. 그래서 포로가 엘랑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포로가 엘랑가를 따라갈 때 앞쪽에서 스크린을 서버리니까 엘랑가는 앞으로 움직이는데 포로가 엘랑가를 못 따라간 거예요. 아주 준비된 세트피스였죠. 그리고 여기서 달려나가는 엘랑가에게 패스. 편안하게 엘랑가가 측면에서 볼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늦게 포로가 달려오는데 이때 크로스를 막기가 약간 어려운 상황이죠. 이미 공간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때 엘랑가가 접은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는데 여기서 포로가 결국에는 엘랑가의 크로스 못 막았어요. 근데 이미 박스 안에 크리스 우드, 밀렌코비치 이런 선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면 당연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순간적으로 로메로와 반더벤 요 사이로 크리스 우드가 점프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크리스 우드를 못 막았어요. 그리고 크리스 우드를 막기 위해서 비카리오까지 섣불리 뛰쳐나왔다가 크로스 득점 편안하게 이 빈 골대에 득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런 세트피스에 대한 준비도 너무나 잘 되어 있었다. 첫 번째 골은 사실은 뭐 불운할 수도 있어요. 코너킥에서 올라온 볼을 걷어냈는데 걷어낸 게 앤더슨한테 갔죠. 그리고 앤더슨이 떨어지는 볼을 슈팅으로 바로 그냥 때렸는데 이 때린 볼이 가운데에서 벤탄쿠르를 맞고 여기서 굴절이 되면서 바운드가 되니까 비카리오가 막기가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 골은 이제 약간 운이 없는 골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팅엄 포레스트가 세트피스를 전반적으로 준비를 잘 해오면서 딱 이제 역습 축구를 극대화시키는 형태인 거죠. 선수비 후역습 그리고 세트피스 같은 이런 이제 멈춰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득점력을 극대화시키는 이게 노팅엄 포레스트의 이번 시즌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이 전략이 통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완벽하게 이 수비 축구를 하는 누누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를 역으로 확실하게 압도했던 그런 경기였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이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팅엄 포레스트가 2골을 넣고 아무래도 이 누누 감독은 안정적인 경기를 추구하니까 수비 라인을 내렸습니다. 초반에 2골 넣고 20분 만에 2골이 나왔으니까 내렸는데 이 내린 수비로 히샬리송 그리고 오도베르도 있고요. 포로 들어오고 마티스텔, 스펜스도 있잖아요. 클루세스키도 있는데 여기서 사르나 벤탄쿠르 둘 중에 한 명이 아예 박스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히샬리송과 투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히샬리송과 사르가 투톱이 돼버리면 수비 라인도 어쨌든 1대1 마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는 스펜스가 들어온다거나 벤탄쿠르가 또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니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이 노팅엄 포레스트가 박스 안에서 수비 숫자가 순간적으로 적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누누 감독이 이런 맞춤 전략을 잘 짜거든요. 바로 엘랑가 빼버립니다.
앞에 있는 엘랑가 빼고 센터백을 투입해서 모라토가 들어왔죠. 모라토를 투입해서 그냥 3백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르가 박스 안으로 들어와도 수비 라인에서 숫자적으로 밀리지 않도록 5-4-1 형태를 만들죠. 노팅엄 포레스트가 전반전에 2대0 만든 다음에 후반전에 좀 버티면 토트넘의 공격력을 봤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약간 준비를 해온 것 같다. 뭐 물론 이 크로스 전략에서 한 골을 이제 그 노팅엄 포레스트가 먹히긴 했지만 다른 장면들 보면 굉장히 이제 토트넘이 공격 숫자를 늘려도 여기서 안 밀려요. 이게 이제 그 전반전 장면인데 전반전에 보면 노팅엄 포레스트가 4명의 수비거든요. 이렇게 4명의 수비인데 측면에 한 명이 끌려나가니까 약간 공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토트넘은 히샬리송도 있지만 안쪽에 사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티스텔도 들어가 있죠. 공격 숫자를 좀 늘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노팅엄 포레스트가 4명의 수비 라인인데 이 안쪽으로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가 늘어나면서 공격수들을 놓칠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여기서 아주 이 좋은 찬스가 있었죠. 히샬리송이 잘못 맞췄지만 머리를.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 되자마자 바로 노팅엄 포레스트가 3백 만들면서 측면 수비가 끌려가도 가운데에 공간이 나지 않는 이런 형태를 만든 거예요. 이것도 누누 감독이 어쨌든 선택을 잘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르가 공격에 가담을 해도 히샬리송, 사르, 포로까지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했거든요. 3명의 선수가. 그런데 중앙 수비가 이미 하나, 둘, 셋이 있으니까 3명의 선수를 안 놓치죠. 그래서 이 장면도 순간적으로 사르가 침투할 때 사르에게 패스가 갔는데 사르를 막는 수비수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르가 침투에 들어갔지만 여기서 수비수의 마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골키퍼에게 볼이 가버리는. 물론 이제 오늘 뭐 토트넘이 박스 안에서의 좀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다.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을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수비 숫자를 늘리면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딱 수비 라인을 만드니까 결국에는 2골 차이를 뒤집지 못했어요. 후반전에 마지막에는 토트넘이 좀 밀어붙이는 흐름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공격이 너무 단순해서 그냥 측면으로 보내고 크로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약간 불붙으면서 뭔가 동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이랬지만 그 전까지 사실 너무 마지막까지 무의미한 공격을 또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노팅엄 포레스트가 전반전만 보고 토트넘의 공격이 우리가 그냥 잠궈버리면 실점을 하지 않을 정도의 공격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하지 않았나. 원래 스타일이 이래요. 골 먼저 넣고 우리가 정말 견고한 수비로 앞서 나갈 때 지키고 끝내겠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역시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마 경기를 지배했지만 우리가 운이 없었다 라고 하겠지만 그게 누누 감독의 전략이었다. 그래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얼마나 이번 시즌 경기를 준비를 잘하고 성적을 어떻게든 내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지를 볼 수가 있었고 또다시 토트넘은 경기는 지배했지만 패배하는 최근 5경기 또다시 리그에서는 1승 4패 좋지 않은 흐름을 토트넘이 가져가게 됐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게 남아있긴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안 좋은 건 영국 현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도 정말 리그를 봤을 때 역대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정 수준의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경질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오늘 경기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경기력을 못 보여줬으니까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로파리그 우승만 하면 땡이다. 그것만 하면 내가 경질 안 당하고 다음 시즌도 성공적으로 일단 이번 시즌을 끝낸 거니까 감독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그리고 오늘 토트넘의 최악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선수들이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웃으면서 몸을 푸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리고 중계화면에 이 모습이 담기자마자 전광판에도 바로 나오니까 선수들이 본인의 모습들이 나오자마자 웃다가 정색하는 장면이 잡혔거든요. 팀이 정말 처참하게 지고 있고 역대 최악의 성적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웃으면서 몸을 푼다는 게 아무래도 좋게 보일 리가 없고요. 본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웃다가 중계화면에 잡히니까 바로 정색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지금 토트넘 선수들이 약간 투쟁심도 좀 없고요. 승리하고 싶은 일말에 좀 뭔가 승부욕이라던가 아무래도 좀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데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팀이 망가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6.25 참전용사 후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프레시라는 브랜드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가 이제 6.25 참전용사 분들을 위한 이 후원 굿즈인데요. 이게 이제 그 인프레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참전용사 분들이 생계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환경을 오른쪽 그림처럼 바꿔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뒷면인데 Things to Remember, 기억해야 될 것들 0625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121879라는 번호가 적혀 있어요. 요 121879가 12만 1879명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6.25 참전 용사분들이 유해가 수습되지 않은 분들의 숫자가 12만 1879명이래요. 그래서 이번 달 이벤트인데요. 생계가 어려우신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도 하고 티셔츠를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추첨 대상이 되셔서 이번 달 말일까지 구매를 하신 분들 2분께 토트넘 직관 티켓을 드리게 됩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 후원 티셔츠도 있고요. 지난번에 광고했던 태극기 키링도 있어요. 2가지 모두 지금 이벤트 대상이거든요. 이렇게 5가지의 태극기로 만든 키링이 있고요. 요 키링도 이벤트 해당 대상이니까 키링 혹은 티셔츠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